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종이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멋진 사진을 인쇄하고 화려한 그림을 그려도 구김 자체를 숨길 수는 없더군요.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요.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구김은 바로 4살 터울의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은 저와는 모든 부분이 반대였던 친구였어요. 제가 왈가닥에 활발한 성격이고 어디서든 동네 대장을 하는 성격이었다면 제 여동생은 항상 책을 읽거나 하늘을 보면서 감상에 빠져 있거나 조용하고 얌전히 음악을 듣는 그런 타입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밖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들어오면 동생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언니, 조금만 조용히 해줘.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라고 살포시 웃으면서 부탁을 하는 친구였죠. 속도 깊어서 제가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친구들과 싸워 속 시끄러워하면 슬그머니 저한테 위로가 담긴 쪽지를 건네주거나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언니가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내 말이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언니 꿈에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그러면 화가 좀 덜 나거나 금방 풀릴 거야, 언니. 철학적인 동생과 활동파인 저는 그렇게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동네, 그 옆 동네, 그 옆 동네의 옆 동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두루두루 친했지만 여동생은 정말 1년에 친구를 1명 정도나 사귀었을라나요? 아주 적은 수의 친구를 깊게 사귀는 타입이었습니다. 대신 그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곤 했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오늘 만나서 절친이 되기도 하고 10년쯤 만났는데 오늘 싸워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저로서는 동생을 이해를 못하고 동생으로서는 저를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사람을 많이 만나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제가 한번 보고 기억하는 동생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난히 예뻐서 동생과 함께 있던 첫 만남의 순간이 그림처럼 박히게 되더라고요. 동생과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 만났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동네에서 동생과 함께 걸어오는 걸 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예쁘더라고요. 아, 동화 속 백설공주가 환생하면 저런 모습이려나.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제가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까만 머리, 하얀 얼굴, 까만 눈썹, 깊은 눈매. 게다가 목은 얼마나 긴지 낭창낭창하게 꼭 버드나무 같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몸매도 예뻐서 그 옆에 서 있는 제 동생이 자연스레 중세 소설에 나오는 시녀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예쁜 외모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도 예쁜 외모가 아닙니다. 저희 자매는 동그랗고 납작한 얼굴이라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스갯소리 겸 저희를 귀여워하면서 항상 술떠가 술빵아 이렇게 부르셨을 정도로 동글 납작하고 토실토실한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자매와 완전 반대되는 친구가 제 동생 옆에 친구 절친이라고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야 외모가 그냥 서로 예쁘다 아니다 귀엽다 정도로만 나뉘지만 그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니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 힘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친구를 깊게 사귀는 타입이지 여러 친구를 많이 사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고민, 저희 집 사정, 본인이 실수했던 거 등등 정말 모든 속옛 얘기를 그 친구에게 다 한 거죠. 그런데 친하게 지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예쁜 거는 아니었지만 기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듣고 했던 친구라서 뭐랄까 동급생들에게 없는 기품 같은 게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4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여동생한테 나는 네가 진짜 존경스러워. 나보다 훨씬 더 언니 같아. 라는 얘기를 종종 할 정도로 제 동생에게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아우라는 어쩔 수가 없어서 동생 주변에는 늘 약간 동생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친구들이 한둘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 추종하는 무리들을 잘 챙기지는 못했던 거죠. 만약에 어른이라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그 친구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랑 같이 다니는 그룹으로 만들었을 텐데 중학생인 제 동생은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영악함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제 동생에게 매력을 느껴서 다가왔던 친구들이 어느샌가 제 동생을 거만하다, 잘난 척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따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따돌림의 가장 앞에는 제 동생과 친했던 백설공주인 그 아이,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예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예쁘기 때문에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보다는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게다가 동급생들까지도 제 동생한테 훨씬 매력들을 느끼면서 다가가는 걸 보고 아마도 분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제 동생이 그 친구한테 털어놨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상한 소문으로 만들어서 내면서 동생에 대한 루머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루머라는 거는 사실 반응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생각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었더니 그냥 둠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사실이 되더군요. 덕분에 저희 집은 정말 이상한 집이 되었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저까지도 정말 이상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욕은 물론이고 제 욕까지 그 백설공주 같았던 친구 입에서 나와 돌아다니다 보니 제 동생은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평생 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 너무 괴로워. 그때 저는 동생에게 그랬습니다. 야, 무시해. 그냥 두고 흘려버려. 그거 아니라는 거 알 사람은 다 알 거야. 어쩌겠냐? 걔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 저로서는 그때 좀 무심하게 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제가 만약에 여동생이 맞고 왔거나 그 친구가 정말 여동생을 신체적으로 괴롭혔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달려가서 머리 끄댕이라도 잡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가서 너 내 동생한테 왜 그랬냐라고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소문의 수위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동생이 모르는 사이, 그리고 제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제 동생이 성격이 까다롭고 이상하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동생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저희 집이 되게 원래는 가난한데 어머니가 남의 집 일하면서 몰래 갖고 온 막대 사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 동생이 거만하게도 껍질을 까서 한 번씩만 빨아보고 그 다음엔 질려서 버린다는 소문이었죠. 너무 어이없는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과 함께 그 친구가 덧붙인 말은 뭐였냐면 제 동생이 까다로워서 다른 친구들이랑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 동생은 막대 사탕을 좋아하지 않고
누가 먹으라고 권하면 거절하지 못해서 예의상 한 번 먹고 조용히 다시 입에서 빼서 겉 껍데기를 싸가지고 집에 와서 슬그머니 버리는 거였거든요. 누군가가 주는 사탕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는 미안하니까 한 입 먹고 그냥 안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그렇게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제 동생이 알러지가 좀 많았어요. 오이도 못 먹고 복숭아도 못 먹고 새우나 게 같은 껍데기가 있는 해산물도 못 먹고요. 게다가 매운 것도 못 먹으니 편식이 심하면 다른 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방해도 되잖아요. 제 동생 딴에는 배려한답시고 안 먹은 거였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살이 붙고 또 살이 붙으면서 제 동생이 사탕도 한 번만 먹고 버리는 거만한 여자, 다른 사람과 일절 밥 같이 먹지 않는 거만한 아이, 그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나마 중학교 때는 이 정도 소문이어서 제 동생은 그냥 안 들리는 척 모르는 척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남학생 중에 제 동생을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좋은데 제 동생한테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한테 대신 동생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창 자유롭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들고 오늘의 친구 내일의 친구 매일매일 친구 바꿔가면서 놀던 때라 오히려 저한테 접근하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고등학생이 쭈뼛거리며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동생분한테 이 편지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뭐야, 너 내 동생 좋아하냐? 야, 직접 전해줘.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주는 편지도 아닌데 왜 내가 전해줘야 되냐? 아니요. 동생분이랑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 말 걸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어려운 게 많아서요. 이 편지 한 번만 전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럼 편지만 전해준다. 저 진짜 죄송한데 답장도 한 번만 받아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너는 무슨 좋아하는 여자의 언니한테 답장까지 받아달라고 그러냐? 너 진짜 알았어. 내가 진짜 청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준다. 그렇게 제가 편지를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애를 백설공주 같았던 그 친구가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 남자애랑 제가 같이 있고 무언가를 주고받으니까 그 남자애가 좋아하는 상대가 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 백설공주 같은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4살이나 많은 언니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 친구 눈에 봤을 때는 저는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고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소위 요즘 애들 말로 인싸였거든요. 그러고 다니는 언니를 괜히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가만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자애가 좋아하는 상대가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때부터 제 동생을 정말 아주 못된 방법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소문을 냈더군요. 바로 제 동생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속담처럼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응대도 안 했죠. 저희 부모님도 그 소문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였다면 일단 머리채부터 잡고 진짜냐 아니냐 따져 물었을 텐데 쟤는 아휴 소문낸 게 누군지 아주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어떻게 저렇게 집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아직 지 아빠랑도 눈 한번 제대로 안 마주치고 말하는 애를 흉흉하게 임신? 아이고 세상에. 저희 엄마조차도 저라면 몰라도 제 동생일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 그 소문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믿더라고요. 동생은 점점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따돌림이 일반적으로 못생겼다거나 공부를 못한다거나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하다못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다거나 이런 이유라면 비슷한 성향 혹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가 하나 정도는 옆에 붙어서 그래도 위로가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제 동생에 대한 소문은 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으니 그 누구도 제 동생 옆에는 있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후회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저희 가족은 정말 그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랑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면 그 말을 오히려 믿을 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쩌다가 그런 소문에 휩싸였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앞장서서 말해주지 않을 뿐이었죠. 만약 조금이라도 동생에게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면 저희 가족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동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유일하게 진심으로 믿은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이상한 소문에 시달려온 여동생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마음의 병도 정신적 병도 깊어졌던 거였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를 계속 병들게 하는 일종의 학대라는 거를 듣고 저는 뒤늦게서야 내 동생이 소문이라는 허울을 쓴 가스라이팅에 엄청 오랜 시간 시달려 왔구나. 내 동생을 망가뜨린 건 그 백설공주처럼 생겼던 아이의 가스라이팅이었구나. 그 가스라이팅이 점점 심해지면서 극복할 수 없는 소문을 만들고 그 소문이 굴레가 돼서 내 동생이 거기 갇혀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동생을 그렇게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기를 둘러싼 소문이 너무 두꺼워지고 높아지고 단단해지자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동생은 그만 상상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동생의 배가 점점 불러왔고 생리가 끊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로 소문처럼 제 동생이 임신을 한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상상 임신이라고요. 세상에 듣고 보지도 못한 상황에 저희 가족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어요. 동생한테 아무리 치료를 권해도 동생의 태도는 너무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약도 주사도 쓸 수 없어. 안 돼. 안 돼. 동생은 계속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잇고 오직 안 되라는 말만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동생의 정신은 병들어 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제서야 그냥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소문낸 것, 쓸데없는 소문이라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문에 동생의 정신이 망가지고 흔들렸다는 걸 깨닫고 부랴부랴 동생의 정신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동생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결국 조현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집은 풍비박산이 났죠. 조현병에 걸린 동생은 평소에는 원래 성격처럼 너무나 얌전하고 조심스럽다가 한 번씩 발작처럼 성격이 바뀔 때는 너무너무 무섭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좀 거칠고 강한 성격이라 생각했던 제 모습과도 너무 다른 정말 말 그대로 미쳐서 날뛰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엄마 아빠는 몇 번씩 쓰러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로서는 얌전하고 손댈 것 없던 동생이 헐크처럼 변해서 날뛰는 모습을 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심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동생을 육체적으로 감당해내야 했으니까 엄마랑 아빠는 더 쉽게 지치셨죠. 저야 학교를 핑계로 집 밖에 나가 있었으니 동생의 그런 모습을 아주 간혹 보고 옆에서 말릴 수 있었지만
엄마 아빠는 일도 많이 줄이고 그만두면서 동생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이 동생을 사설병원에 그냥 입원을 시키라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십수년간 내내 마음이 아팠다는 걸 티도 안 냈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미안해서라도 옆에서 지켜보며 살필 거라는 것이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도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길을 다니거나 텔레비전에서 까만 머리, 고운 눈썹, 깊은 눈, 하얀 피부, 길쭉한 목을 가진 여자를 보면 소름이 돋으면서 등줄기에 땀이 쭉 나고 떨리는 다리를 붙잡은 채 한참 숨을 몰아쉬어야 되는 증상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일종의 공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보일 때 그 증상을 겪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증상이 나아질 거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그만 저는 그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현병에 시달리던 동생이 비 오는 날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동생이 제정신이었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아빠는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날이 몇 년간 계속 지속되었죠. 저 역시 그 많던 친구 관계 다 끊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동생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던 그 아이를 찾아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으로 팽개치는 상상을 하며 동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저와 제 가족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온 건 동생이 죽고 나서 거의 5년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사실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창 젊은 나이인 제가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서 동생 생각에 울고만 있으니 이대로 뒀다가는 하나 남은 딸마저 잘못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두 분은 본인들의 슬픔은 숨기고 어떻게 하든 저를 다시 일상으로 내보내기 위해 괜찮은 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어서 다시 용기를 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중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을 찾기 위해 다녔던 독서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이과생이면서 특이하게 심리상담 쪽 공부도 같이 하는 친구였어요. 본인은 사람의 마음도 숫자처럼 정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산수에서 하나하나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심리적인 공식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동생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루도 동생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했던 생각이 미안함이나 분노, 후회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남편의 얘기를 들은 후에는 아쉬움과 위로, 동생에 대한 뒤늦은 이해 같은 것이었어요. 결과 방향이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을 통해 의외로 동생에 대한 상처를 많이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얘기를 나누고 제 감상을 나누면서 저와 동생의 관계, 동생과 제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제가 동생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것이나 동생에 대해서 미안한 것, 동생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책에서 조금씩 조각처럼 모여 하나의 퍼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고백하고 담화를 나눌 때 남편이 항상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편안하고 온화한 사람이어서 이과생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이 풍부했고 그런 점 때문에 저랑 잘 맞았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은 저와 남편의 좋은 점만 빼닮아준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친구 많은 거는 저를 닮았고요. 공부 잘하고 배려심 있는 마음은 자기 아빠를 닮아서 저는 정말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아들을 잘 키운 엄마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들었던 말은 어쩜 그 집 아들은 속 한 번을 안 썩일까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속 한 번을 안 썩인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남들한테 힘들다는 의대도 한 번에 철썩, 의사 시험도 한 번에 철썩 붙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뒤늦게 손주 자랑거리가 생겨서 동생 때문에 만들어졌던 깊은 생채기를 많이 치유받고 돌아가셨어요. 아들한테 정말 고마운 건 그거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웃음을 찾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제 아들은 정말 저한테 자랑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종종 동생을 생각하며 아무도 모르게 가슴을 쳤어요. 이모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모가 봤으면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얘기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제 아들한테 자주 하다 보니 제 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모가 꼭 살아있는 것 같다며 한 번씩 엄마 이렇게 하면 이모가 좋아했을 것 같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모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지경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잘 자랐고 어느새 홍기를 앞둔 나이에 저에게 슬그머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아들은 작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당장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도 많은데요, 뭐. 굳이 내 병원 또 낼 필요 없어요. 환자가 있는 곳이 병원이죠. 라는 신통한 얘기를 하며 페이닥터를 구하는 병원을 찾아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사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저 녀석이 괜찮은 여자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결혼은 멀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 알아서 잘하는 녀석이니 결혼도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난 나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 엄마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 여자친구? 네, 반년쯤 만났는데 이 친구랑 결혼 생각 중이어서요. 어머, 너 언제부터 연애한 거야? 왜 이제야 말했어? 어쩌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반년 정도 만났어요. 좀 이른감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 친구도 워낙 절 좋아하고 저도 이 친구라면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 한번 만나보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따로 뭐 준비할 건 없고? 에이, 무슨 준비를 해요. 그날 제가 모시러 올게요. 예, 엄마 그렇게 안 늙었어. 주소만 줘. 내가 찾아갈게. 그렇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마치 제가 소개팅을 나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저 액세서리 했다, 이 액세서리 했다 하면서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아들이 알려준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음식점 문을 열고 함께 걸어 들어오는 여자를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죠. 걱정스러운 얼굴의 아들이 저를 보고 눈물을 그렁이더라고요. 엄마, 검사 결과 엄마 아픈 데는 없는데 심장이 너무 불규칙하게 뛰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랬던 거야? 왜 쓰러진 거야? 저는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혹시 까만 머리에 목이 긴 여자 만났어? 그러자 아들이 저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이모 죽게 만든 사람이 이 까만 머리에 짙은 눈썹에 깊은 눈에 하얀 피부, 긴 목을 가진 여자라서 이 너희 엄마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여자 보면 손발을 벌벌 떨면서 싫어하는 트라우마 있잖아.
이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그런 여자만 보면 경기하셨고.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기절한 거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백설공주 같은 아이, 그 아이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여자가 제 아들 옆에 서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여자, 너 사귄다는 애 있잖아. 오늘 나 인사하려고 했던 그 친구 엄마 이름 아니? 아니, 사귄 지 몇 개월 만에 엄마 이름까지 물어보고 그러진 않지. 그냥 미안한데 그 집 엄마 이름 좀 한번 물어봐줘. 미안함도 미안함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까지 똑같은 얼굴을 도플갱어라고 한다죠. 도플갱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선하나 점하나 다르지 않은 그 얼굴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전해준 여자친구 엄마의 이름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백설공주를 닮았던 친구였어요. 제 동생을 상상 임신으로 몰아넣고 종국에는 세상을 떠나게끔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의 고민은 그때부터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랑 사돈이 된다 하면 사실 저는 평생 그 사람을 안 보고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아들이 행복하다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엄마잖아요. 그 아들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의 엄마가 제 부모님과 저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계속 물어보는 말에 일절 답하지 않았죠. 남편은 어떻게 사돈을 맺겠냐, 그 여자한테 가진 당신 한을 알고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한을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아들한테 얘기해서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로 정말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했죠. 내가 그 여자를 한번 따라다녀보고 자기 엄마랑 완전히 다른 그런 여자면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돈이야 식장에서 한 번 보고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 보면 그 이후로는 볼 일이 없고 며느리도 굳이 우리 집에 와라 가라 안 하면 되니까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엄마와 많은 것이 다르다면 그냥 결혼을 허락하는 걸로 하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래저래 애둘러서 물어봤죠. 네 여자친구 말이야. 뭐하는 여자고 어떤 여자니? 성격은 어떻니? 그런데 항상 매사에 똑부러진 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 괜찮아, 착해라는 단답형의 대답만 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왜 여자들은 그런 촉이 있잖아요. 아들은 그 여자를 결혼할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본인한테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데 그 진실 앞을 가린 한겹막을 보지 못해서 그냥 좋다 하고 넘어가고 있는 느낌도 있었고요. 오히려 아들은 제게 대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엄마, 혹시 정말로 내 여자친구가 이모를 힘들게 한 여자랑 닮아서 그래요? 엄마, 그런데 그렇게 생긴 사람은 많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만날지도 모르고, 엄마 그 트라우마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되게 괜찮은 정신과 닥터 있는데 내가 연결 좀 해줄까요? 아이고, 우리 걱정 많은 소아과 선생님. 요즘 아픈 애들 많이 온다면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애들 잘 봐줘. 아들이 소아과를 택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자기는 아이들이 아픈 것만큼은 정말 봐줄 수가 없다고 견딜 수가 없다더군요. 남들처럼 큰 돈을 벌 수 없을지 몰라도 자신의 사명에 따라 과를 택하는 것을 보며 저는 아들에게 그랬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네가 그렇게 자기 갈 길 갈 때 너한테 힘이 되고 도움되는 평생 짝 하나만 나타나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건 정말 제 간절한 진심이었습니다. 내조를 잘해주고 아들과 함께 동반자로 의지하면서 살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항상 바라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아들의 배우자로는 몹시 부적절한 거였죠. 아들에게 슬그머니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아들이 일하는 병원 근처의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정보만 가지고 일단 한번 그 주변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쁘고 눈에 띄는 외모다 보니까 며칠 돌아다니지 않아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덜덜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대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아들 여자친구의 뒤를 밟았습니다. 왜 지하철역이나 번화한 곳에 가면 화장품도 팔고 향수도 팔고 간단한 생필품도 팔고 하는 종합마켓 같은 그런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 매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꽥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더니 세상에 아들 여자친구가 뭔가를 손에 들고 일하는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재고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넘게 걸렸어요. 내 귀한 10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딴 식으로 일할 거예요? 당장 내 앞에 그 물건 갖다 놔. 재고가 있단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제대로 파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식은땀이 쭉 흘러서 저도 모르게 과호흡이 오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위 말해 갑질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제 동생을 떠나게 했던 그 여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갑질을 하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며 들고 있던 걸 집어 던지다시피 놓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슬그머니 따라 나갔죠. 가게를 나선 아들의 여자친구는 계속 분이 안 풀리는지 두 걸음에 한 번씩 발을 팡팡 구르면서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더니 골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그머니 지나가는 척하며 골목 안을 흘낏 봤죠. 세상에, 담배를 꼬나물고 침을 탁탁 길에 뱉으면서 얼굴을 딱 찡그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일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혹 자기보다 경제적으로나 기타 다른 요소로 못났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막대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걸 티내지 않는 게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아들의 와이프가 될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되니까 그런 인격만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데 며칠 제 모습이 걱정되고 이상했는지 아들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이에요? 나 아빠한테 대충은 들었는데 이모 얘기 좀 자세하게 해봐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제 동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꺽꺽거리며 울기도 했고 잠시 기대서 눈을 감고 쉬기도 하면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라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 없어야 하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진짜 미안하지만 네 여자친구가 어디서 일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물어봤던 거야. 네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얘기가 아닌 엄마 눈으로 보고 싶어서였거든. 그런데 오늘 엄마가 쭉 본 그 여자의 모습은 너무 아니더라. 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가게 점원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와서 골목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 믿죠?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 불안했지만 저로서는 아들을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복잡하겠지. 마음이 결정되면 얘기해줘. 엄마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일단 네 의견을 존중하고 따를 거야. 엄마가 받은 상처나 아픔은 엄마가 극복해야 할 몫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할게.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속에서는 천불이 솟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된 다음에 저희 집은 정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동생을 아프게 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온갖 저주를 다 하셨어요. 그 저주의 단어들이 옆에 있던 제 귀에도 못이 박힐 정도여서 저는 정말로 그 여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 아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로 믿죠? 그럼 믿지. 그러면 저 보름 뒤에 상견례 할게요. 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얼마나 놀랐는지 퍼먹던 국그릇까지 엎었다니까요. 야, 너 진짜야? 아니, 아빠가 얘기한 거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런데 저 믿으신다면서요. 저 상견례 할게요. 보름 뒤로 날 잡았고 주말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뭐랄까 제 마음에 아주 커다란 돌이 매달려서 한없는 바다 끝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고 저는 아들을 믿겠다고 했으니 저에게 있어서 그 어떤 약속보다 우선되는 건 자식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보름 동안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저한테 아들놈 하나 없는 셈 치고 지가 결혼을 하건 말건 우리는 다른데 멀리 가서 따로 살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저 모르게 아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도 먹히지 않은 게 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고 벌레 잡겠다고 불러왔다가 집 태우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을 진정시키고 상견례를 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아무리 찍어 바르고 좋은 것을 입어도 수심 가득한 얼굴과 며칠 새 쪽 빠진 살을 감추지는 못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들이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랬습니다. 아이, 좀 믿어보시라니까. 이거는 하나도 믿은 얼굴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았어. 피곤해서 그래. 화장했는데 많이 안 좋아 보여? 네,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상견례장이 아니라 무슨 장례식장 가는 사람 얼굴 같아. 그래?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자 아들은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하나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엄마 바르시라고 열정의 레드 빨간 립스틱 하나 사왔죠. 이거 바르고 가세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선물해 준 거 왜 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건네준 립스틱을 받으면서 속으로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니 뭐 좋은 자리 간다고 새 립스틱까지 떨쳐 바르고 가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 가는 기분인 것을 자기도 뻔하게 알 텐데 야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서운함을 감추고 아들이 일단 바르라는 대로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남편과 함께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참으로 어색한 차 안이었어요. 새 식구가 한마디도 없는 건 함께 차를 탄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견례장은 엄청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어찌나 비싸 보이던지 이런 데서 밥 먹고 아들이 돈 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아들이 내리면서 그러대요. 아이, 맞다. 원래 상견례는 남자 쪽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장모님 되실 분이 의사 사이 드리는데 밥이라도 자기네가 거하게 사고 싶다고 오늘 본인들이 먼저 내셨대요. 예약하면서. 여기 엄마 되게 비싼 집이니까 많이 먹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아들을 한 대 내리쳤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아들한테 손댄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불주먹이 나가더라고요. 등짝이 푹 들어가도록 세게 한 대 맞은 아들은 억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파, 엄마. 왜 때려요? 맞을만 해서 맞았어, 너 지금. 엄마한테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니? 엄마 속도 조금도 헤아려야 하지 않아? 아유, 나 좀 믿으라니까. 한쪽 말만 듣고는 모른다고. 와, 그런 배신감. 살면서 그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끝까지 그쪽 말을 듣고 중재를 하건 편을 들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렇게 공평할 거면 법대를 가서 판사를 하지 왜 의사를 하겠다고 했나 싶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고개를 외로 꼬고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어색하게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명만 봐도 치가 떨리는 얼굴, 둘이 나란히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쪽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를 알아본 거죠. 언니! 살짝 휘청거리는 아들 여자친구의 엄마를 보고 아들의 여자친구와 그의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 언니라니? 당신 사부인하고 아는 사이야? 엄마? 어머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나가 사부인 앞에, 아니 그 여자 앞에 무언가 서류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다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서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 한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변인들 증언 다 확보를 했고요. 저희 변호사가 이따 따로 연락은 드리겠지만 조만간 조사에 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건 공소시효나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뭐 어쨌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 자세한 상황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고소장 직접 전달을 드리려고 이 자리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포장은 상견례이긴 하지만 뭐 저희 부모님 가해자분 그리고 가해자분 남편, 가해자분 따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가해자라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무슨 소리냐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싸늘한 눈빛과 목소리로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네가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어. 회사 사람들한테는 취직했다고 자랑했다며. 나랑 결혼 약속하고 저질렀던 많은 거짓말들 다 알고 있어. 너는 네 친구들을 믿었겠지만 네 친구들 중에 아무도 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 없더라. 내가 따로따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 너 나한테 학교도 속이고 회사도 속였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봤대. 매장에서 진상짓하고 나와서 담배 피고 침 뱉고 하는 거. 너 내가 예전에 너 닮은 사람이 담배 피면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거 본 적 있다고. 그거 너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너 뭐라 그랬냐? 담배는 입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닮은 사람 많아서 종종 그런 오해를 듣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여온 네 거짓말. 나 그냥 너 믿는 걸로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 엄마가 우리 이모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더라. 사실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도 나는 일단은 너를 한번 믿어보려고 했어. 그런데 지난주에 너희 어머니 나 따로 불러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냐? 엄마가 오빠를 따로 불렀다고? 저기, 그 얘기는 꼭 여기서 해야 하나? 아들 여자친구의 엄마가 당황하며 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손을 뿌리치며 그러더라고요. 모두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신 겁니까? 네 어머니 나 만나서 얘기하시더라. 예단 예물은 다 생략해도 본인은 외동딸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니 기념될 거 하나 예쁜 거 사달라고. 뭐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어. 그런데 너 나랑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면 내조하느라 힘쓸 텐데 가정주부라고 무시하지 말고 꼬박꼬박 네 인건비 잘 챙겨주라고 그러시더라. 생활비 제외하고 한 달에 380만 원. 자기 딸 이 비용 안 주면 집에서 살림시키면서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마디로 내가 돈 벌어서 너를 가정부로 고용하라는 건데 내가 그런 결혼을 왜 하겠냐? 그래서 그때 너한테 당장 결혼 그만두자고 얘기하려다가 오늘 이 자리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거야. 우리 사이 끝이고 너희 어머니는 경찰에서 연락할 거야. 그리고 여기 미리 다 돈 내셨다고 하셨죠? 예약하시면서. 저희는 다른 룸에서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잘 먹겠다는 인사까지 야무지게 한 아들은 저와 남편을 데리고 안쪽에 있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 다른 데서 저희 찾거든 그냥 앞에서 내쫓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는데 글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몇 주 동안 한 번도 고프지 않았던 배가 찢어질 것처럼 고파왔습니다. 쌀이 가마니로 쌓여 있어도 다 퍼먹을 수 있을 것처럼 허기가 몰려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들이 들어왔어요. 비싼 집이라고 하더니 양도 모양새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들, 고마워. 우리 아들 최고다. 야, 너는 이런 일을 꾸밀 거면 아빠한테는 좀 미리 말해줘도 되잖냐. 난 지금도 얼떨떨하다. 그러니까 나 좀 믿으라고 했잖아요. 저도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상처받게 해드리고 엄마한테도 여전히 그렇게 큰 가시인데 제가 그거로 강행하겠어요? 그런데 다 사실인 걸 알고 나니까 제 성격상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아까 사실 고소했다느니 경찰에서 연락할 거라느니 그거 다 사실 뻥이에요. 지금 와서는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만으로는 고소도 힘들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쉽지 않아서요. 어쨌거나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는 마음 불안한 채로 덜덜 떨겠죠 뭐. 그걸로 벌 받았다고 생각할래요 저는. 세상에,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깨르르 웃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고소 얘기했을 때 한편으로는 저 나쁜 기집애의 말로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기껏 잘 덮어두고 잊으려 했던 상처를 다시 들쑤셔야 하는구나라는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아들은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만나는 여자는 일단 저렇게 생긴 사람 다 거르고 엄마한테 꼭 먼저 보여줄게요. 굳이 엄마가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 수십 년 채증이 다 사라졌어. 지금 하늘나라에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신나서 탈춤 추고 계실 거야. 내가 쟤를 모르겠니? 아마 죽어라고 숨겼던 과거 드러나서 지금쯤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 싶게 괴로울걸? 그것도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의사 사위 잃고 자기랑 똑같은 성질의 딸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어. 뭐 그렇다면
엄마의 마음에 내가 한 점 만족감을 좀 더 더한다면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 친구들 만나면서 내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흘렸지. 걔 엄마가 누구를 좀 괴롭혔다고. 그래서 그분이 좀 잘못되신 것 같다고. 엄마 지금 세상이 무서운 게 이 정도만 툭 미끼를 던지면 사람들이 나머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얘기가 퍼져. 이모가 소문에 당하신 거니 그분도 그게 어떤 기분인지는 한번 느껴보셔야지. 사실 아들이 한 행동을 칭찬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똑같이 가해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버린 여동생의 잔상이 여전히 제겐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어서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맛있게 밥을 아주 많이 먹고 집에 와서 너무나 푹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쾌한 잠은 평생 처음이었죠. 그리고 제발 꿈에 나오지 말라고 빌었던 동생에게 요즘에는 한 번만 꿈에 나와달라고 빌고 있어요. 얘, 내 아들이 아주 똘똘해. 걔가 너 괴롭혔던 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아마 내 아들 업고 다니셨을 텐데. 너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랑 다 보고 있었지? 조금이라도 맘 풀렸으면, 괜찮아졌으면 언니 꿈에 좀 나와서 얘기 좀 하고 가. 동생이 꿈에 나와 괜찮아졌다고 말해주길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저는 괜찮아졌거든요. 진심으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